오늘은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일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요. 자, 인력까지 보강해서 수사팀이 꾸려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바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공개하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후 약 5개월 동안 조사는 이뤄지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최근 검찰은 특별수사 전문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조만간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주변에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거듭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총장은 9월 임기 내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검찰총장 임기 2년이고 9월까지가 지금 임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 수사의 쟁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요. 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요. 예. 현재 법에는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 명품백이 윤 대통령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윤 대통령이 알았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야 해서 사실상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윤 대통령이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기관장이라서 사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이런 선례가 없어서 또 모호한 점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신고받는 기관장이라서 서면 신고 여부를 따지는 게 필요 없다는 의견과 법 조항대로 서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서면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만약에 내려진다면 네. 이 수사의 방향이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인데요. 이 두 가지가 큰 쟁점입니다.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조항이 없다는 처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소속 기관장한테 그걸 받았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최고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거 신고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자, 이 검찰 수사 속도를 내니까 야권에서는 특검 고부형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새 약속 대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레임덕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을 피하려는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 도저히 특검법을 막을 수 없어 보이니까 부랴부랴 수사 신용이라도 내서 이 특검 거부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 도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잇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 내에 있을 수 있다면서 검찰과 용산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 이런 아하. 말을 통해서 좀 레임덕이 온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것도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사건은 이 4년이 넘었지만 네. 뚜렷한 수사 움직임은 여태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1심 법원은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 계좌 최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 김 여사가 단순히 돈만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핵심 공범으로
그러므로 이 주가 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특히 규명 대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백 수수만으로는 김 여사 처벌도 소환 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인 도이치모터스 조사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런 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실을 향한 조사를 하려 한다면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다뤄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총장이 임기 내에 이 민감한 사안들을 마무리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자, 이번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서 보수 언론도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조선일보의 네. 지난 6일자 사설 제목은 김 여사 수사와 최상병 회견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사설은 김 여사가 공직자가 아니어서 처벌이 힘든데도 검찰이 수사를 미루면서 봐주기라는 의심을 자초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꼼수 의심을 벗으려면 김 여사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직접 주장을 했는데요. 네. 또 동아일보는 조금 더 강력한 제목을 내세웠습니다. 검찰 명품백 수사 늦은 만큼 박절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해당 사설에도 늦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이 한 점도 남지 않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주가 조작 의혹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진작에 하지 막 그런 의도로 보이고 자, 뽕뿌미님 전현주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글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젤리스님도 반갑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감사 말씀 드리고요.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새 원내 지도부 구성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은 지난 3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서 박찬대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단독 출마했던 박 원내대표는 정체 당선인 171명 중에서 170명이 투표한 가운데 과반 찬석으로 당선됐는데요. 네. 박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에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인 박성준 또 김용민 의원을 각각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와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친명계로 구성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 단일 대우가 형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이종배, 송석준, 추경호 의원의 3파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후보 3명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그 가운데 추 의원은 전 경제부총리를 지내서 확실한 친윤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살펴보면 새 의원의 지역구도 모두 다릅니다. 경기 이천의 송석준, 충북 청주의 이종배, 또 대구 달성의 추경호 의원인데요. 이 찐윤이었던 네. 이철규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개파색이었다고 분류되고 있고 또 지역 분포가 다양한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새 원내 지도부 간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22대 국회는 좀 강대강 대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먼저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자리에서 개혁국회를 이끌 행동하는 민주당을 약속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이러면서 원구성에 대한 신경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첫 시험 무대는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면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이탈표 단속과제를 첫 번째 임무로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 표결 때는 퇴장했지만 재표결 시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그러네요. 말한 바 있어서 새 원내 지도부의 설득력이 또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자, 의대 정원 확대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 또 의료계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회의록을 두고 맞붙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를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증원을 결정하는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는 이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없다고요? 내놨습니다. 네. 증원에 대한 주요 협의체였던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서 정부는 협의체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회의록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고 상호 합의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26일 의료 현안 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회의록이 없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의협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고 네. 당시 의료 현안 협의체에 참석했던 이정근 전직 의협 부회장 역시 처음부터 회의록 없이 양측 의견을 조율한 보도 자료를 내는 걸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없다니요. 네, 맞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은 500년 전 왕이 노루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고 사관에게 창피하니 역사에 쓰지 말라고 했던 내용도 태종인가? 반드시 네. 쓰는 민족인데 100년 국가 의료 정책에 대해서 회의 후 남은 것이 겨우 보도 자료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서 네. 밥알이 아깝다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요. 밥이 아깝다. 예. 네. 노한규 전 의협회장도 이제 본격적인 반전 국면이 시작될 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의료계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서 이를 두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기구인 점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계는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에 대한 방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봉환님, 배동호님, HM안님, 플레이언즈님, 또 전윤성님, 개그맨 전윤성님은 아니신가요? 젤리스님, 김로사님, 예, 댓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거 지금 검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김로사님은 검찰이 무슨 꿍꿍이 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용희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현 정부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다시 설치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김주현 전 법무부 장관을 지금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어제 부활한 민정수석에 대해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민심 청취 기능이 취약해 다시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어제 현 정부의 첫 민정수석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습니다. 또 알려진 것으로는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 야당의 핵심 인물이었던 한명숙 전 총리를 불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또 어제 임명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기자실을 찾아서 소개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직접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 소개를 짧게 했고요. 또 기자들의 질문을 2가지 받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민정수석 인선 발표 현장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쉬셨어요? 네.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그 인수위 시절에 폐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민정수석실 그때 역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폐지를 좀 결정했을 거라고 좀 생각되는데 부활을 조금 판단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제가 7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이 민심 이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어떤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민심 청취를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복원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과거에 김 전 대통령도 민정수석실의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었다가 결국 취임 후에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을 지적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제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 이런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이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두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네, 제가 본 것은 일단 네. 민정수석실이 어떤 일을 하냐 이거를 좀 봤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를 대통령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쁘게 보면 통제나 또는 대통령 뜻을 법무부 쪽에 전달하게 되는 기관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좀 우려가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대통령의 말씀 중에 눈길을 끈 부분은 나의 사법 리스크는 내가 풀겠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당당하게 최상병 특검에 맞서서 이제 의혹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민심정보 수집은 법률가가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필요한 것이지 방탄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저는 이제 좀 눈여겨봤는데요. 네. 민심정보 수집이라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그 서초의 봄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검찰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이 부분이 좀 떠오르는 대목이었습니다. 진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요. 민정수석실 사실은 똑같아요. 지금 예전에 있었던 민정수석과 똑같아가지고 지금 말씀은 뭐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뭐 정보 수집이나 또 사정기관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들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도 민정수석실에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또 법률 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뭐 이러면 똑같아요 예전하고 민정비서관실도 신설하기로 했네요. 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욱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관 비서관에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비서관은 통상적으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국정 관련 여론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부서인데요.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그러니까 점차 조여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더불어 이전 보도나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민정수석실이 10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대규모 로펌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이것도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서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어제 대통령실이 또다시 비선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지난달 29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공식 참모 라인이 아닌 함성득, 임혁백, 이른바 비공식 라인이 특사 역할을 해서 물밑 조율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네, 어제 오전에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보도된 내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향해서 도움이 절실하며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국정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총리 추천 및 영수회담이 잘 되면 이후에 골프 회동과 부부 동반 모임도 함께 갖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에 이 대표는 단기적 위기 모면용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된다라면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대화를 한 두 인물은 함성득 원장 또 임혁백 교수라고 했는데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분들? 네, 이번 논란은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앞서 말씀드린 예.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로 영수회담과 관련한 자신들의 역할을 공개하면서 벌어진 것인데요.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
인선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친명 인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서로 전하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 윤 대통령이 차기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뜻을 또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앞으로도 조금 파문이 좀 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유력 후보로 보도됐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을 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면서 난색을 표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런 뭐 보도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불쾌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네, 중앙일보에서 또 단독으로 어제 오후에 알려졌는데요. 네. 근데 즉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제 한국일보 보도 후에 약 10시간 뒤에 부인을 한 내용입니다. 네, 보도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이 관련 기사를 접하고 참모들에게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후 기자들을 만나서 오래전부터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제안을 언론, 여당과 야당 등을 통해서 받아왔다. 네.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한 것이지 공식 라인을 거쳐서 한 것이지 거창하게 특사라던가 물밑 라인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은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여권 내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학자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또 봤을 때는 또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법적 네. 조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이제 사실이 아니냐 이런 것에 좀 무게가 실리고 뭐가 있습니다. 문제된다 그러면 바로 법적으로 명예훼손죄라든지 네. 이제 고소 고발 조치를 하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좀 나온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비공식 채널이 가동된 바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여당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 그 2차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요인 분석하고 또 평가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어제 회의에는 조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외에 동국대 박명호 교수, 청년정치크루 이동수 대표, 전여욱 전 의원, 문화일보 허민 전임 기자 등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패배자 책임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좀 제안이 나와서 시끄러웠습니다. 네. 이 제안을 한 것은 동국대 박명호 교수인데요. 박 교수는 TF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하고 순위를 반영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런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곳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여당의 총선의 책임자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자 조정훈 위원장이 이날 기자들을 좀 만나서 네. 박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논의된 바는 없고 누구 한 명을 저격하기 위해 총선 백서를 쓰는 것은 아니다. 이제 확실한 것은 총선을 우리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진 것이고 또 국민들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불어 앞서 토론을 이어가면서 총선 패배 원인에 있는 그대로 적어내야 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어가자라는데 결의를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또 여기에 참석한 전 의원은요. 사망 유희 같은 공천, 당원들에게 리뷰도 없는 상품을 사달라는 식의 공천, 그리고 당원 모독 총선이라고 30분간 평가를 했고요. 집토끼가 깡충깡충 가출했다. 보수라는 말을 쓰기 꺼려서 보수 참칭 정당이 국민의 힘이었다라고 쓴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의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하면서 좀 연기됐다고 좀 알려졌죠. 네, 어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SBS 라디오 김태연의 정치쇼와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연이어 출연을 했는데요. 당초에 당 안팎에서는 6월 말 그리고 7월 초에 이야기를 했는데 당원 당규상 필요한 최소 시간이 40일이라면서 6월 말이면 5월 20일부터는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전하면서 한 달 이상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하는 게 아니냐 전당대회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TF 백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우여 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좀 했는데요. 전당대회가 지연되면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런 것은 염두에 안 두고 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당원 100%인 것을 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합의를 하고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뭐 지금 댓글 배동호님, 최윤님 많은 댓글 주고 계시는데요. 자. 댓글이 뭐 좋지 않아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진아 기사 수고하셨고요. 잠시 뒤 쇼미더 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영수회담에 이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통화 사실은 민주당의 발표로 드러났는데요. 네.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직접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고 이 대표는 이에 감사 인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참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렇게 직접 통화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앞서 이 대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를 위해서 휴가를 낸 상황이었고 윤 대통령이 이 보도를 보고 직접 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 대표의 번호를 저장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를 걸어서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이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화를 지금 했는데 영수회담 있고 9일 만에 직접 또 연락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마침 2주년 취임 기자회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뭔가 달라진 건가요? 소통 좀 하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고도 있는데요. 예. 어제 통화는 영수회담 이후에 첫 소통이었습니다. 이 영수회담이 빈손회담이었다 이런 비판과 함께 또 협치는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런 걸 좀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어제 오전까지도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는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던 터라 이 전화가 또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이 오는 13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야당 대표에 이어서 여당 대표와의 소통 행보에 나서면서 좀 전국 돌파에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진행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과연 이 협치에 관련된 질문과 또 목소리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올지, 어떤 질문이 있고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지 소통을 좀 하려고 또 협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소통의 차원에서 영수회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영수회담에서 지금 비선 라인이 물밑을 조율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대통령실이나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비선 관련된 비판이 일었던 거는 네. 한국일보가 보도하면서 크게 일었는데요. 한국일보는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이명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영수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했다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네. 그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인사 추천, 또 이 대표와 한라인 구축, 여야정 협의체 등 세 가지를 먼저 제안을 했고 비서실장 자리에는 이 대표가 불편해하는 인사는 앉히지 않겠다고 한 아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은 이 보도 직후에 참모진들에게 그런 말은 한 적도 없다라면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도 비서실장이 용산과 직접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라면서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양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이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물밑 조율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다. 제가 맨 먼저 그 두 분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 이미 한번 또 박영선, 양정철 기영설로 인해서 한 차례 비선 논란이 불거진 터라 대통령실은 물론 여론도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 밑에서 뭐 특사가 있고 물 밑에 조율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되는 날인데요. 어제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을 후보들이 부각을 했습니까? 네,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3자 구도로 진행이 되고 오늘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어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새 의원은 모두 이 거야의 횡포에 맞서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내 사령탑이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이 압도적인 야당에 맞서야 하는 소수 여당 원내대표의 상황을 강조한 건데요. 다만 운영 기조에 있어서는 후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운영 기조로 추 의원은 강한 대응을, 또 이 의원은 협상 경험을 내세웠고 송 의원은 상생과 조화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지원자가 없어서 네. 한 차례 연기도 되고 이철규 의원이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사라진 상황인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의 쟁점 변수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님? 네, 이번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이종배, 송석준, 추경원 의원 모두 친윤계로 분류되면서도 여타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계파색이 좀 옅은 인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세 후보 모두 관료 출신이고 지역도 제각각입니다. 승패를 가를 변수로는 이 영남권 당선인들의 선택, 또 친윤계 의원들의 선택, 또 초선 의원들의 선택이 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남권 당선인들이 같은 TK 지역 출신의 추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 추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하, 추경호 의원이 될 것이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판을 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네. 보이고 또 총선 참패 후에 이 텃밭이라고 불리는 그 보수 지역 보수 지역, 네. TK 지역에서 원내대표가 선출될 경우 역풍도 좀 무시 못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로 친윤계의 표가 어디로 갈지도 미지수인데요. 대외적으로 이 특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응원하는 그 응집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 또 그 응집력이 어떤 후보로 향하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이번 국민의힘 당선인 중 3분의 1 이상이 초선 의원인데요. 초선 의원이 지금 나온 의원들과 직접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반장 선거 같은 거예요. 의원들이 이제 뽑는 건데 그 국민들의 마음하고 의원들 마음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말했다시피 3분의 1 이상이 지금 초선인데 이 아직 관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사람들이 누구라고 딱 하면 정반대의 사람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선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는데 자, 4파전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출마 물망에 좀 올랐었는데 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우원식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 민주당 내 국회의장 선거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이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네. 의장 출마를 고심하던 박 전 원장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불출마를 시사하면서 올린 글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전반기를 콕 집어서 네.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네. 두고 일각에서는 후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박지원 우리 당선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본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되면 뭐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의장 후보를 보면
강한 국회, 실천 국회, 개혁 국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로 보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네. 같은데요. 네. 통상 국회의장은 5선 이상 중진 의원 중에서 이제 비교적 개파색이 좀 옅고 또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맡아왔습니다. 21대 국회의장만 봐도 그런 편이었는데 또 최다 선자가 맞는다는 정치권 관례와 나이 및 성별을 고려했을 때는 추 전 장관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또 5선 의원들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번에는 그 관례가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 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결국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 명심에 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지지자들 여론과 당내 분위기가 사뭇 다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댓글 중에 반딧불 추억님, 추다. 추경호, 추미애 둘 다 추씨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추 씨가 이렇게 흔한 성은 아닌데 네. 원내대표 후보 또 국회의장 후보로 각 당에서 나오다 보니까 추신수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글들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누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회의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뭐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토마토에서 조사를 했지만 이 추미애 네. 뭐 그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의원들은 또 어떻게 할 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정성호 의원도 네. 강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의료 공백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가진 사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또 그리고 의료계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의료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개정 내용은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기간과 업무 내용에는 제한을 뒀는데 네. 보건의료 심각 단계일 때 한해서 또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추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가능하고 또 별도 의료기관 개설이나 독자적인 진료는 불가합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숙련된 해외 의사들이라면 한국에 올 이유가 없고 또 그렇지 않은 외국 의사라면 환자들도 진료를 받기 꺼려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 외국 의사 긴급 수입 사태까지 불러들인 의정 갈등에서도 의사 인력 공급원을 외국으로까지 폭을 넓히는 계기는 마련이 됐다면서도 이 적지 않은 난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대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대학별로 이제 학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걸 부결시킨 대학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정원을 내리려면 네.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부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이걸 부결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대가 지난 7일 정원을 결정하는 최종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했는데 네. 심의기구인 교무회의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변경이 부결됐고 강원대도 증원 절차 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로 학칙 개정 심의를 미루기로 했는데요. 현재까지 정원 증원이 예고된 32개 학교 가운데 12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상태고 네. 개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학교가 꽤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 부결 움직임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학칙 개정은 교육부가 정한 사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이른바 기속행위라고 못 박았는데요. 네. 따라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해야 되겠죠? 어떤 내용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또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은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이고 날수로는 631일 만이었는데요. 지난 뉴스픽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질의응답만 이어지지 않았고 네. 앞부분에 23분간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총선 참패 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좀 비슷한 내용이 줄을 이뤄서 좀 기시감이 들었는데요. 대체로 나는 또는 우리 정부는 잘했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잘 몰라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에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격이었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었는데 저출산 관련 대응 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대했던 질의응답에서는 질문은 20개라는 보도가 좀 많았는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네. 모두 세어보니까 한 19개 19개 질문이었고요. 정도. 네, 그중에 2개의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정치, 외교안보, 경제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질문을 해서 중간에 좀 흐름이 끊기는 것이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외신으로 가면서 사실은 흐름이 좀 끊긴 게 아니냐 이런 평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정치 관련돼서 특검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각각 대답을 좀 달리 했어요. 어땠어요? 네,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진되는 특검법은 주가 조작 관련이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명품백 관련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혼재돼서 대답이 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대답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임기 중에 처음으로 사과했다 이 부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 부분인가요? 현명하지 못한 처사. 네, 사실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이 표현이 표현 좀 어색해요. 사과를 드리고 네, 있다고요? 매우 예. 어색해서 그러니까 사과는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뭔가 떠밀려서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또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이뤄진 후에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 자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되는 제도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요.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에 외압이 있을 때 그리고 고위공직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을 향해서 입법부인 국회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은 마치 특검이 검찰에서 또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부실하면 행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또 대통령은 앞서 영상 뒤에 도이치니 뭐니 이러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고 할 만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총장이었죠. 네, 네. 시절이라서 과연 이게 정말 수사가 잘 됐는지 또 소환조사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정말 탈탈 털 내용이었는지 좀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대통령이 언급한 사과는 명품백 관련이었고 후에 언급한 내용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사실상 좀 대답도 맞지 않았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이런 비판도 했고요. 또 한 가지 현명하지 못한 처신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부인의 처신, 뒤늦은 사과, 부인 문제 재발 방지가 관건 이러면서 마치 눈 감아주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좀 기자들이 좀 더 이어서 질문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질문들이 더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최상병 특검법도 물어봤는데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매체의 보도가 지금 쏟아졌습니다. 네, 이 질문도 답변과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야.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게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결국은 특검법 좀 거부하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BBC 기자의 말처럼 네. 정말 질문 여기서는 질문이 굉장히 뚜렷했지만 네. 답변은 안전하고 좀 막연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확히 기자 질문을 피한 것인데 네. 외압, 질책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고 현재 공수처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부족하면 특검을 하겠다,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 어렵게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을 곧 거부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질문도 있었는데 질문이 두 차례나 나왔네요. 이 부분은. 네, 두 차례나 나올 만한 질문이었는지 사실 좀 이것도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네. 중앙일보 기자와 마지막 추가 질문에서 TV조선 기자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통령은 오해는 풀었고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 나갈 거라 생각한다. 20년 교분이 있기 때문에 재충전이 끝나면 언제든지 만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과 또는 이제 당직자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이어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한 부분에서 정치인으로 길을 잘 걸어 나갈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거리감을 두는 표현을 써서 마치 둘의 관계는 이미 이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시사하는 좀 대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뭐 조금 아마 준비된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게 답변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정치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외신으로 넘어가고 네. 뭐 경제 뭐 이렇게 가면서 뭔가 흐름이 끊기는 모습. 사실은 뭐 외신 질문 필요는 하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치 질문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아니었나 싶은데 네. 구분하면서 질문하면서 뭔가 네. 흐름이 좀 끊겼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좀 느꼈는데요. 네. 외교안보 관련 이야기는 대체로 외신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네. 일본 니케이 기자도 발언권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아쉬운 대목은 굳이 일본 기자에게 지금 외교 현안 시급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니케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질문과 또 기시다 총리와의 협력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이제 그 전에 사실 더 중요했던 것은 저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라면서 주권을 침해했다라는 발언 네. 이거를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도 남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는 사실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좀 좋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이런 경제지 기자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졌는데요. 사실 지금 반도체나 주식 문제보다 최근 화제되고 있는 네이버 라인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네, 이 부분이 참 네, 좀 역시나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질문을 꼭 해야 될 질문들이 빠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네, 어제 보수 언론에서도 그 타이틀로 낸 것이 뭐 페이퍼 없이 네. 질문 20개를 다 받았다. 뭐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사실 페이퍼가 있건 없건 정확한 답변을 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페이퍼가 무슨 필요한 소용인가. 상황인가 싶어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당도 역시나 여당은 이제 반대로 이제 비슷한 보수 언론과 같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정의용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고 다짐도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 이렇게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야당은 뭐 대체로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논평을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그 기자회견 직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논평을 냈는데 김건희 특검법 또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최상병 특검법도 역시나 거부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후에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는 우리는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만 채워졌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왜 70%에 가까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를 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조국혁신당 어제 강미정 대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특한 취향을 존중하면서 언론사를 콕 집어서 단독 회견을 했던 것들이랑 좀 별 다르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표현을 아하.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이 됐는데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대통령실에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추경호 의원은 윤 정부에서 공직자로 일하면서 친윤계 네. 인물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또 이번 총선에서 대구 달성군에서 3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TK에서 당선된 인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로 TK당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변화와 쇄신이 아닌 국민의힘은 안정과 관성을 택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108명 중 102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70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요. 상대 후보였던 이종배 의원은 21표,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얻었습니다. 자, 추신님 원내대표 당선 소감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추 의원은 당선 소감에서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기자회견 총평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운영과 관련해 전반적인 생각과 기조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말한 부분과 제 생각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요. 네,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